안녕하세요. 퀸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대장 용종에서 변비를 우리가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변비라고 하면은 종류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기저질환이 원래 있었던 상태에서 오는 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질환, 다른 질환 없이 딱 변비만 단독으로 오는 그런 기능성 변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변비만 있어요. 그 기능성 변비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질환에 의한 변비는요. 사실은 질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당뇨, 고칼슘 혈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독증, 아밀로이드증, 그리고 자율신경병, 우울증, 대장협착, 항문협착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나열을 했는데 실제 병원에서 변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보다 변을 못 본다 갑자기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는 대장암이죠. 사실 대장암을 먼저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대장암이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 다른 질환이 없으면 아 기능성 변비구나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질환에 의한 변비도 많기는 하지만 제일 많은 거는 기능성 변비죠. 자, 그러면은 병원에 오신 분이 사실 변비라고 느끼는 거랑 의사가 생각하는 변비랑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변비라고 어떨 때 느끼냐라고 봤더니 화장실에 가서 힘을 너무 과도하게 내가 주는 것 같다. 변이 좀 딱딱한 것 같다. 아니면 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좀 남아있다. 변을 보는데 막 항문이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배변 횟수가 적을 때 그리고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내가 길다고 느껴질 때 변비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긴 거는 배변 습관이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가 뭐 예전에는 책이나 잡지나 뭐 신문을 본다라든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보고 뭐를 이제 뭐 서칭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시다 보면은 내가 사실은 변의를 느끼고 변이 보고 싶은 그 느낌을 가지고 갔을 때 변을 딱 그때 보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 놓치시고 오래 앉아 있으면서 변비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변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시는 게 좋고요. 배변 횟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변 횟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라고 오시는 경우에 느끼는 점이고요. 실제 이제 변비의 정의가 있어요. 변비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능성 장애에서 많이 쓰는 기준이 있어요. 로마 진단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4차가 2016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소화기 그 기능성 장애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기준이면 우리가 기능성 변비, 기능성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 이렇게 진단을 내리자라고 이제 의사들이 세계 각국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진단 기준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 쓰이는 진단 기준은 이 진단이 내려지기 6개월 전에 최소한 증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증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3개월 이내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6개월 전에 증상이 있었지만 3개월 전부터는 증상이 없어요 라는 분은 사실 굳이 뭐 치료할 거는 없겠죠. 증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어떤 두 개냐 보면은 배변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이 필요한 경우 아까랑 비슷하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그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 그리고 불완전한 배변감이 있는 경우 항문 직장에 폐쇄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배변이 나와야 되는데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 배변을 파내거나 회원부를 눌러와야 하는데 손동작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배변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이 있으시거나 연세가 많아서 수분감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비 정리에 하나 들어가고요. 일주일에 3번 미만의 배변 횟수가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변을 일주일에 한 몇 번이나 볼까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몇 번이나 볼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변 횟수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변비 진단 기준에 맞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저도 어렸을 때 배변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볼까 말까 했었어요. 이제 변비가 있었던 거죠.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사실은 배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환경 자체가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면은 연동 운동이 일어나요. 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1시간, 2시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좋지만 이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참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배변 습관으로 인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다른 질환보다 기능성 변비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능성 변비도 쉽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변비인데요. 배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의 운동 기능 자체는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변비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서행성 변비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변비, 장 통과 시간이 느린 거죠. 서행. 이런 경우는 이제 간혹가다 내가 먹은 양이 적어가지고 통과 시간이 느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이섬유를 먹어서 부피감을 좀 늘려주면은 도와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이제 그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신경들이 문제가 생겨서 운동이 딱 멈춰가지고 오는 서행성 변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능성 출구 폐쇄증이라고 해서 실제 출구, 그러니까 항문 쪽에 막혀 있으면은 그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기능성은 아니겠죠. 근데 실제 그 항문이 막혀 있는 거는 아닌데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복압의 문제로 마치 내가 막혀 있어 장에 대변이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략근 운동이라든지 보관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훈련하면서 치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되게 특수한 경우고 제일 많은 경우는요 장 운동은 정상이고 장에 어떤 막혀 있지도 않은데 변비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변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변비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요 변비를 방치하면은 생기는 질환들이 있어요. 일단은 개실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에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요런 장벽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장 안에서 변비가 있어가지고 가스가 차게 되면요. 장벽 바깥으로 장 점막이 풍선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엠보싱 휴지에서 밖에 올록볼록 나오는 것처럼 압력에서 밀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개실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 개실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이 개실은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염증이 간에 끼게 되면은 이제 그 염증이 낫지가 않으면서 개실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쓰거나 이제 좀 오래간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때 항생제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질환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환이 시초가 변비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장 관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질. 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치질이 조금 더 악화되거나 치질로 인한 혈변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치질은 자체는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나면 그냥 문제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치질로 인해서 혈변이 잦으신 분들, 치질 자체는 심하지 않아도 혈변이 자꾸 나오시는 분들, 변만 보면은 변기가 빨갛게 피로 물들어요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혈변이 오시는 분들은 실제 장 안에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항문 주위에 어떤 뭐 안 좋은 질환이 생겼을 때, 염증성 질환 이런 게 생겼을 때 나는 원래 치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혈변을 원래 보니까 라고 하면서 큰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치질이 생겨서 혈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변비를 우리가 교정을 해주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변비가 방치가 되면요 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염증이 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유발이 되고 대장 용종이 잘 생기는 상황이 되고요. 대장 용종 중에서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방치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초를 계속 이제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는장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제 변비라든지 장 안에 내독소가 좀 많은 상황이 됐을 때 이 독소들이 장 점막에 사실 이제 우리가 타이트 정선이라고 해서 세포가 꽉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느슨해지면서 이 안으로 이 독소가 들어가면서 피를 타고 몸을 돌면서 폐혈증이나 뭐 이제 알러지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변비를 통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변비가 별게 아니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누수 증후군에 관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손가락처럼 나와 있는 게 장벽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제 장 안쪽에 이제 대변이 지나가는 장 안쪽에서 장벽을 통해 가지고 안쪽에 있는 세포 우리가 혈액 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내독소라든지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변비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 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 안에 변비가 자꾸 있으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알러지도 안 좋아지고 뭐 면역질환도 안 좋아지고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약물 같은 경우를 조금 많이 피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진통소염제 많이 쓰잖아요.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몸에 염증 생겼을 때 쓰는 그런 진통소염제를 조금 과용하는 것들 그리고 항생제를 쓰는 것들이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고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에 있는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도움이 되는 걸로는 이제 항산화제 계통 그래서 셀레늄이나 비타민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이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장누수 증후군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그 이제 산화가 되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변비, 설사, 기능성 장애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장누수 증후군에서도 운동성을 조금 늘려주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비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은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들어가죠. 부피를 만들어주는 하제를 주시거나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대변 연화제 아니면 삼투성 하제, 자극성 하제. 사실 자극성 하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일반 약으로 많이 구매해서 드시죠. 뭐 센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 이런 약물 치료를 보통 하게 되는데 부피 형성화제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음식량이 워낙 적으신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형성시키는 하제를 드리는데 쉽게 말해 식이섬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게 없는 분들은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변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주면은 내가 살이 찌지 않고도 그리고 부피감을 늘리면서 장의 운동, 장벽이 사실 부피감이 없으면요 장벽을 자극을 못하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치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투성 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쓰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쓰는 변비약에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크게 해는 된다고 하진 않지만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투성 하제에서 많이 쓰는 제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 제제라든지 이런 제제가 있는데 그 제제를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 마그네슘 전해질에 약간 불균형이 올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무작정 이제 그냥 약을 드시기보다는 조금 내가 다른 부분을 조절을 하시면서 너무 힘드실 때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극성 화제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자극성 화제를 드시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의존성 문제도 있지만은 뭐 장 무력증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변비를 무조건 약물에만 의존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장관 운동 촉진제인데 이건 사실 위험한 약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흔히 쓰는 뭐 소화제처럼 많이 쓰는 약들인데 어떤 약도 장기간 드셔서 그렇게 좋은 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필요한 것들 뭐 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약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쓰는 약들이지만 이런 기능성 장애에 대한 약들은 너무 불편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지만 그 전에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조금 다른 부분으로 먼저 조절을 해보시고 약에 의존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맥가 언니가 제안하는 솔루션입니다. 변비에 대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식이섬유도 불용성이라는 거하고 수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변비가 너무 오래되시고 만성변비 심하시고 변 딱딱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불용성보다는 수용성을 먼저 권장을 해드리고요. 수용성 식이섬유 드실 때는 수분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용성도 마찬가지지만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량, 우리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실제 한국 분들이 물을 많이 안 드세요. 그리고 뭐 안 드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물 맛이 별로예요. 뭐 비린내가 나 이러는데 조금 깨끗하고 좋은 물을 드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분량이 적으면은 변비가 잘 해결되지가 않죠. 특히나 소화변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수분 섭취량만 잘 해줘도 변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분 섭취와 유산균 이런 정도만 해결해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3대장이죠. 사실 식이섬유, 수분 섭취, 유산균. 사실 요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딱딱 맞으면은 웬만한 변비는 정말 어떤 다른 정말 악성 변비 말고 웬만한 변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식이섬유량이 충분하지 않고 수분량도 충분하지 않고 유산균도 충분하지 않고 또 유산균을 먹더라도 장이 도움되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 주지 않는 그냥 유산균, 뭐 저는 이제 음식 뭐 야쿠르트라든지 이런 거 요거트 이런 걸로 드시는 거는 사실 이제 그 기능적인 역할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그런 기능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검증된 그런 유산균을 좀 드신다라든지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체 활동. 너무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변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체 활동 필요하시고요. 배변 습관의 개선은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오전 시간에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고요. 아침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은 물을 드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식사를 하신다든지 뭔가 들어가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변이 마려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장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배변 의자도 많이 권장이 드려요. 뭐냐면은 장에서 우리가 그 직장 앞에 있는 S자 결장이 이렇게 꼭 꺾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양변기에 앉으시면은 좀 힘드신 경우가 있는데 요 각도를 조금 세워주는 무릎을 세워서 놔두는 이제 보조 의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은 배변 습관 개선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는 것도 장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린 이런 변비에 대한 솔루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자료, 정보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